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날 저녁에 보내드리는 끝판토론입니다. 총선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판세는 결정 난 듯한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판이 혹시 뒤집어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고착화되면서 국힘의 참패로 총선 결과가 나올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결과는 알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들을 만한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분석가 두 분을 모시고 이번 총선 국힘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지, 또 총선 결과가 그대로 이어질지 아니면 중간에 뭔가 새로운 변화가 나올 것인지 끝판토론에서 여러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치학 박사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근 총선 판세 분석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정치평론가 박진영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 부원장 최근에 본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이죠. 전략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총선 판세 분석하고 뭐 조회수가 이리저리 합쳐보니까 한 50만 회 정도 되겠던데 한편으로는 정확해서 박수도 많이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야, 당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약간의 이제 비판 아닌 비판도 했다 이런 얘기 들렸는데 아니 뭐 그렇진 않고요. 예, 뭐 제가 국민의힘의 의석수를 예측을 했던 거고요. 네, 예, 그리고 뭐 늘 말씀드리지만은 메시지는 강하고 태도는 겸손하게 네, 이렇게 가는 것이 중요하지. 현재 있는 현상을 전략적으로 이게 우리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엄살을 떤다거나 또는 일부러 감출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좀 결론에 가서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리를 하겠지만 박진영 부원장이 그런 내용을 개인 방송에서 이제 밝혔고 그 이전에 그런 통계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또 현장의 취재를 굉장히 깊이 해서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부산, 울산, 경남의 상황, 또 충청, 강원의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뭐 제가 이 방송에서 처음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데이터를 볼 줄 아는 정치평론가 잘 없습니다. 저도 데이터보다는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력을 기준으로 판세를 분석하는데 아무래도 박진영 교수는 본인의 전공도 이런 쪽인데다가 이제 여론조사의 통계 숫자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힘이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 결과를 내놨는데 뭐 결론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백석도 어렵다. 뭐 이런 내용으로 했는데 상당한 반향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오늘 김종욱 박사를 통해서는 저희들이 실제로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을 이렇게 어렵게 치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구도, 인물, 정책, 이슈 뭐 이런 것들이 왜 현장 정치에서 이렇게 반영되면서 참패까지 갈 수밖에 없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분석하면서 오늘 끝판토론에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확실하게 풀어드리고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비록 총선이 12일 남았지만 이런 내용들을 본인의 정보나 본인의 지식과 경험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요. 끝판토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자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김종욱 박사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국힘은 지금 현재 총선에서 승기를 잃은 것은 뭐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또 이것이 점점점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승기를 얻은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착시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예. 2월 달 정도에 여론조사 일부 상황들을 가지고 뭐 상당히 대반전이 일어난 것처럼 얘기합니다만 적어도 정권의 중반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라고 하는 건 그 정권에 대한 심판, 평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가 어느 정도 상황이냐 1년 6개월 동안 변동된 게 없어요. 변동된 게 없는데 정당 지지율에 약간의 변동을 가지고 대단히 무엇이 있는 것처럼 얘기한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여론의 착시고 그 여론의 착시를 가지고 보수 언론이 계속 그 어떤 확대 대장사라는 거에 대해서 다 넘어간 측면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 기전은 저도 지금까지 한 1년 6개월 동안 유지돼 왔다. 그렇기 때문에 승기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도도한 흐름 자체가 지금까지도 견고하게 흐르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정확히 맞는 거죠. 자, 그러면 보통 이제 각 당에는 전략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여의도 연구소가 있고 대통령실에도 이런 전략 단위가 있으면 실제로 여론조사 상으로 나오는 그 숫자보다 그 이면에 뭐가 있는지를 따져보면
일시적으로 국민의힘이 반전을 했다, 승기를 잡았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면서 대처를 하는 게 보통 아닙니까? 이제 김종국 박사님 말씀에 저도 이제 100% 동의를 하는데요. 판이 변한 적이 없습니다. 네. 첫 번째는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35에서 40% 이상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한다가 55에서 60%가 늘 나왔습니다. 다만 민주당의 지지율이 그 당시에 공천 국면에서의 위기 관리 능력의 뭐 부족 이런 걸로 출렁였을 뿐이거든요. 그거는 근데 주요 변수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제 국가에서 선거라고 하는 것은 중간평가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요 변수는 민주당이 아니고 대통령과 국민의힘입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이 프레임의 변화는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한국 사회가 진보 보수가 이제는 거의 균형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보수 우위의 인구 그다음에 사회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35대 35라고 하는 거의 동등한 운동장이 만들어졌던 상황이 있던 거죠. 이게 선거에서 지속적으로 작동했던 거고요. 근데 그 당시에 여론조사를 보면 진보 포집이 안 됐잖아요. 진보가 똑같이 포집된다고 계산해 봤을 때는 진보의 응집력이 보수보다 더 높은 겁니다. 진보는 100 중에 민주당을 지지한다가 뭐 80에서 90 나온다면은 보수는 100 중에 윤석열을 지지한다가 60밖에 안 나왔던 거예요.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지속돼 왔던 겁니다. 다만 이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을 지지하는 진보층이 포집되지 않은 것을 빌미로 해서 보수 언론이 이걸 가지고 적당히 버무려 가지고 마사지를 했던 거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대통령실과 국힘안에는 이제 질문에 드렸듯이 전략가들이 있으면 이거 잘못 읽으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이런 약간 경고음 이런 걸 가지고 대처를 하지 않았다. 이것은 좀 더 의아스러운 장면이어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린 거죠. 그런 기능이 아예 없어져 버렸다. 저는 보수가 촛불혁명 이후로 이 포텐셜 기본기가 붕괴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보수 정권이 아니잖아요. 그냥 네. 엉터리 정권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대통령이나 본부에 있는 사람들이 지난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대통령은 이길 수 있다라는 보고를 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돌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 정치를 굴력 있게 이해하는 이 하나의 사람들, 인재들과 그다음에 시스템적인 보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피드백해서 다시 현장에서 옮기는 이런 자체가 구성되지 않은 정권이고 이게 무너진 정당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힘이 이제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실이 또 국정 운영의 총괄 책임 단위로서 이제 대통령이 실제 민심을 객관적으로 읽어내지 못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약간 현혹 또는 착시 현상,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쪽으로 지지율이 좀 높아지는 걸 보고 야, 우리 총선 이기겠네. 이제 이대로 가면 큰 문제 없다. 그래놓고 또 종북 좌파 또 이재명 뭐 범죄 집단 심판 이런 방식으로 몰고 가버리니까 오히려 더 괴리되는 이제 이런 상황을 빚었는데 실제로 박 교수가 얘기했던 대로 사실상 그런 것들을 분석할 만한 역량이나 기량이 아예 없다. 이 정권 그렇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기량이 떨어졌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 정권의 성격상 매우 충성과 아부를 하지 않으면 권력의 근저에 다가가지 못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강서구청장 선거할 때 이긴다 여론조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상식적이라고 얘기하면 적어도 정권 심판의 흐름이 이렇게 강한데도 불구하고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한번 돌아봐야 돼요. 야, 이거 어떻게 이런 판단이 나오지? 근데 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었습니까? 조선일보에서 보도가 나왔죠. 서울에서 세석도 어려워라는 얘기가 나왔죠. 이건 대단히 중대한 시그널이었는데 결론은 뭐였죠?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앉혀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매우 무능한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응징한 강서구청장 선거가 있었는데 그 흐름에 따라서 뒤에 벌어진 게 그의 아바타인 한동훈을 대리로 내세워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최근에 공천 파동이 나니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소위 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는 부정적이지만 민주당의 공천 파동을 보면서 관망으로 빠진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관망하는 사람들이 다 국민의힘을 지지하겠습니까? 지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계산까지도 집어넣지 않은 상황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정치 혐오를 일으켜서 투표율을 최대한 낮추고 자기 지지층에서 극우, 아스팔트 뭐 이런 사람들을 최대한 동원하는 선거를 통해서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판단을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기들은 막연한 판단이 아니었겠죠. 자, 페이퍼 만들어서 보내줬겠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박진영 부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력도 떨어졌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권부의 흐름 자체가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매우 예를 들면 강팍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거죠. 자, 백중세 아닌 거 맞죠? 총선판은 기울었죠. 야권에 훨씬 더 유리한 구도로 가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 그런 질문은 별로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죠.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제 언론을 보면 이제 어저께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됐잖아요. 여야 뭐 각축 대박빙 그다음에 예측 불허의 싸움 막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기계적 균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책임지기 싫으니까 뭐 너희들 열심히 싸워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정확한 보도가 아니라고 저는 보는 편이어서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질문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 언론의 보도는 이제 초박빙 상태에서 양쪽에서 뭐 물러서지 않는 한판 승부를 한다 이런 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 언론이 원하는 방향이죠. 예, 보수 언론이 주류니까 언론이 원하는 방향인데, 근데 언론이 원하는 방향이기도 하고 언론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권자 지형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내부에 그나마 이제 전략적이라고 하는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혐오를 부추겨가지고 투표수를 떨어뜨려가지고 핵심 지지층만 불러내면 이긴다. 이 전략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제가 아까 가정했던 게 있잖아요. 유권자 지형이 변해서 이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에요. 네,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기 때문에 핵심 지지층 불러내기 게임에서도 민주당이 질 일이 없어요. 네, 근데 제가 늘 하는 말인데 이 핵심 지지층의 지역별 분포에서 민주당이 또 굉장히 유리해요. 예를 들자면은 영남에서 국민의힘이 7대3으로 이깁니다. 민주당은 수도권에서 51대 49로 이기면 되는 거예요. 네. 소선 구조의 하에서는 30%로 지나 2%로 이기고 지는 것은 한석은 결과는 똑같은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유권자 지형과 그다음에 유권자들의 인구 분포가 민주당에 절대 불리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투표율을 떨어뜨려서 핵심 지지층만 불러내자 그 전략도 틀린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이 부분은 하나 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우리 이제 인구 구조로 보면 노년층이 점점 많아지고 수명이 이제 늘어난 상황으로 보면 보수 쪽에 좀 더 유리한 지형이 만들어진다고 지금까지 얘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박진영 교수 말씀은 이제 그런 것은 아니다. 65세가 요즘 기준이 된 것 같아요. 65세다. 예, 과거 같으면은 60, 70대로 묶잖아요. 맞습니다. 요즘 그래 묶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65세 미만 초반들은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결국 이제 인구 구조가 바뀌긴 했지만 정책 성향이 65세까지는 자신이 장년층이지 노년층이 아니라는 노년층이 생각을 아니죠. 갖고 있고 실제 정치 참여를 할 때도 그런 정도의 기본적인 위치에서 이제 본인의 판단과 선택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걸로 일단 이해를 하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만들어진 이 구도 하에서 그러면 여야 간에 이제 치열하게 인물 경쟁, 그다음에 정책 경쟁 이런 게 이제 필요한데 지금 여야 공천만 일단 놓고 보면 인물 경쟁에서 누가 더 우위를 점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국민의힘이 주장하거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주장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여의도 정치에 대해서 혐오를 느낀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많은 국민들이? 그러면 여의도 정치에 혐오를 느낀 사람이 누굽니까? 국회의원들이잖아요. 그럼 많이 바꾸는 게 중요한 거죠. 안 바꿨잖아요. 근데 누가 많이 바꿨나요? 네, 민주당이 훨씬 더 많이 바꿨어요. 제가 알기로 40%대 중반 정도를 바꿔냈으니까 네. 기성 인물들을 빼내고 어떤 형태로 새로운 인물들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걸 그냥 어거지로 집어넣은 게 아니라 당에 있는 당규에 따라서 선거를 통해서 집어넣었다라는 거죠. 뭐 초반에는 잡음이 많았습니다만 전 그 이후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정반대 상황이잖아요. 소위 김건희 특검으로 얘기되고 있는 재의결 과정에서 최대한 재의결 문제에 논란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현역들을 대거 살렸잖아요. 그리고 막판에 예를 들면 파동이 생겼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전 그런 측면에서 공천이라는 인물 구도와 관련해서 초반엔 시끄러웠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매우 예를 들면 시스템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건 국민의힘에 비해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대적 평가이기 때문에 좀 그렇다면 공천 파동의 악영향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 크게 본 상황이라고 제가 봐야 되는 거죠. 전 그래서 인물 구도도 마찬가지인 거고 일단 그런 개별적인 인물 구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년 6개월 동안 계속 이런 통치를 해왔는데 적어도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인가 안 그럴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인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태도 변화를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태도 변화를 보여주지 않는데 유권자가 태도 변화를 보여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전 그런 의미에서 공천보다 더 중요한 상수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통령 개인의 문제이고 인물 구도는 거기에 있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 그게 안 바뀌면 전 다른 건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제 구도라는 것이 정권 심판 구도 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도 뭐 하고 있는 일련의 정책적 행보가
뭐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반발을 많이 사고 있고 민심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물 경쟁에서도 사실상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참패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인물 경쟁에서 참패했는데 그 참패한 인물이 누구냐는 네, 해석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봐서는 그냥 윤석열, 한동훈이 패배한 거예요. 네, 이게 한국 정치가 인물에서의 양극화 현상도 일어났습니다. 과거에는 중진 의원, 그다음에 대선 주자가 아니더라도 스타 정치인이 존재하거든요. 없습니다. 요즘은 없습니다. 요즘은 대권 주자 정도 되지 않으면 1, 2위 정도 대권 주자 정도 되지 않으면 자신이 전국 어디를 가든지 표를 결집시키고 자신의 조직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정치인이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한동훈, 윤석열, 야당의 이재명, 조국, 뭐 그 정도 외에 딱 하나 더 떠오른 사람이네요. 안철수 정도. 네. 그 외의 정치인들은 이 독자적 인물로서 정당 정치를 벗어나서 독자적 인물로서 자기 표를 가지고 확장성을 가진 인물은 없습니다. 그럼 그 이야기는 뭐냐? 인물을 교체하고 말고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메인 인물인 윤석열, 한동훈이라는 분이 심판받아야 될 대상이고 이분들이 야권의 인물인 이재명, 조국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지 못했다. 그러면 인물 구도의 선거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이제 정권 심판론을 뛰어넘을 만한 인물 구도를 만들어서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공천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 신인들을 진입을 시키고 기존에 있는 인물들은 이제 솎아내고 이런 과정에 실패를 해버리니까 정권 심판 구도가 더욱더 강화되는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계속 나와서 우리 문제 없다. 그리고 자, 범죄 집단한테 줄 것이냐. 이재명과 조국은 범죄 집단의 수괴다. 표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범죄 집단의 핵심 인물로서 이들을 심판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인물을 바꾸지 못했는데 상대 정당의 대표가 범죄 집단의 이제 대표격인 사람이어서 이 사람들을 심판해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국민들이 이걸 믿을 수 있다 또는 받아들인다 이렇게 보기가 상식적으로는 어려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렇게 호소하면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해주고 설득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뭐 그랬다면 제가 볼 때 정치하지 말아야죠. 만약 그런 생각을 했다고 얘기한다면 한동훈이라는 인물은 정치를 하지 말아야죠. 지들이 한 짓을 지들이 알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1년 6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가 한 일을 알 거 아닙니까? 아는 상황에서 정권 심판을 능가할 무엇이 나온다라고 상상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정권을 심판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것은 정권 스스로가 바뀐다라고 하는 모습, 반성을 하든 해명을 하든 사과를 해야 되는 건데 반성과 사과 대신 맨날 하는 얘기가 이재명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의 정치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이것이 지나고 나도 미래 비전이 없구나. 그러니까 조국 당대표가 한 얘기잖아요. 3년 못 견디겠다는 얘기가 조국 당대표의 어떤 선거 메시지가 아니라니까요. 그때 국민들이 느끼는 거예요. 2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3년을 계속 살아야 돼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3년은 뭐가 변할 거예요라고 하는 부분들을 윤석열, 한동훈 또는 국민의힘이 얘기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이재명은요라고 물어본 거 아니에요? 조국은요라고 물어본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의 접근을 할 수 있는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은 정치하면 안 돼요, 실제로는. 또 특수부 검찰의 사고죠. 특수부 검찰의 사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상대하는 사람들은 잠재적 범죄자 집단이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본인들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난 아직도 특수부 검사니까 자 상대방 이재명과 조국은 범죄자니까 나는 범죄자를 수사하는 검사니까 내가 이길 수 있어. 이걸 선거 프레임으로 그대로 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대선 2라운드예요. 대선 때는 이재명, 윤석열 둘이서 붙는 이제 그건데 지금은 이재명, 조국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한동훈하고 붙는 2인조 태그 매치야 지금은 네. 분위기가. 근데 이게 뭔가 하면 그 중간에 2년 동안 국정을 운영해서 성과를 냈느냐 못 냈느냐라는 것이 판단 기준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 안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그대로 붙어서 과거 대선처럼 범죄자와 검사 이렇게 붙으면 할만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2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실적만 있었다는 것이 본인들한테 마이너스 포인트로 누적이 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질문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걸 모르고 실제 그런 방식으로 선거운동하면 국민들이 따라올 것이다라고 자기 확신을 하고 있느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확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다고 봅니다. 확신을 했다면 바보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도 제가 볼 때 모르니까 이렇게 하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선거를 이기려면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 왜 지는 방법을 하겠어요? 이기는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말이네요. 두 분 다. 한동훈은 모르는데 이것이
확실한 수단이다. 네. 그래서 밀어붙이는 거네요. 제가 볼 때 모르니까 용감한 거죠. 모르니까 용감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적어도 여의도판에서 정치를 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 정도 상황이면 야 이제 고개 좀 숙이자 납죽.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고개만 숙입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국민들한테 응징을 당할 때 뭐 했느냐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고개 팍 숙이고 다니면서 죄송합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거 뭐냐면 잘못한 놈이 말하고 다니는 거가 더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이 정부는 잘못해놓고 남한테 탓하고 있잖아요. 고개 숙여야 될 때 고개 못 숙이면 지는 거죠. 그거는 뭐. 대파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국민들이 정부가 물가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는 거 다 알아요. 이제 글로벌 경제고 선진국인데 근데 왜 대파에 붕괴하겠어요? 대파 가격도 모르는 게 문제인 거고 물가가 올라갔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또 계속해서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이수정 후보 같은 사람들은 방어를 한다고 또 다른 핑계를 대요. 아, 저 사람들은 물가를 모르는 걸 넘어가지고 우리하고 딴 세상 사람들이고 본인들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는구나 라고 이렇게 밉상이 되는 거예요. 이수정 교수 같은 경우에는 875원짜리 대파가 한쪽이라고 하는 바람에 한 뿌리요. 네. 한 뿌리인데 뭐 한쪽이거나 한 뿌리거나 그러는 바람에 본인 선거도 큰일 났습니다. 그 지역구에서 말 이게 잘못해가지고 김준혁 후보한테는 좋은 상황이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선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상식적인 건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선거라고 하는 게 무슨 복잡한 계산을 해서 이긴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다 기억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채 양명주라는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아니 어떻게 이태원에 참사가 발생했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있지? 최수근 상병 문제에 관련해서 대통령이 거기에 왜 개입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우 그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서 야 저렇게 하게 되면 우리 자식을 잃을 수도 있겠는데 저렇게 하면 국정이 농단될 수도 있겠는데라는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사과하지 않고 있다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화를 못 참아요. 런정섭했다가 백정섭했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거 갖다가 지금 예를 들면 아무런 사과도 안 하고 지금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종섭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호주서를 임명을 했다가 회의 때문에 돌아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거짓말이거든요. 거기다 맨 마지막 결정타가 875원이에요. 네. 무능한 것도 못 참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제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수정 교수 같은 사람들은 부안해동해가지고 875원이 합리적이라고 얘기한 대통령에 대해서 화가 난 건데 875원이 왜 875원인지를 찾으려고 그 뿌리 한 단이 875원짜리를 찾으러 다닌 거잖아요. 이런 개그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개그가. 네. 이런 집단들이 국회에 들어온다? 아우 질식하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질색하죠, 진짜. 그리고 이제 정책도 한번 좀 따져보면 이제 그 최종으로 국회 이전한다는 것 이제 뭐 취임하고 이제 선거운동 이제 첫 일성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세웠고 야당에서는 환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틀 딱 지났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이슈가 별로 안 돼요. 왜 이슈가 안 됩니까? 일단- 대단한 일인데 수도 이전 이슈가 나왔는데도 일단 첫 번째는 이게 버스 떠난 뒤에 손드는 거예요. 네, 이 선거의 프레임이 이미 다 짜져버렸어요. 네, 윤석열 정부 심판론 그리고 거기에 이 그 폭발적인 역할을 한 게 이종섭하고 대파예요. 예, 이미 선거 프레임이 짜져버렸는데 거기에 공약을 내봐야지 별 의미가 없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공약이라는 것이 찬반이 있어야 되고 자기한테 맞는 옷이어야 돼요. 예. 이게 원래 민주당 거잖아요. 예, 민주당 거인데 자기들이 갖고 와서 하니까 민주당이 그럼 찬성해버리니까 찬반이 없는데 이게 무슨 이슈가 되겠습니까? 그냥 좋은 이야기 하고 만 거죠, 그냥. 좋은 이야기하고 만 것이지만 이것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추진했으니까 이것은 야당에서 이 문제를 좀 더 쟁점화시켜서 자 22대 국회 출발하자마자 대통령실과 청와대 이전을 포함한 이제 큰 그림을 좀 그리자 이렇게 좀 정치적으로 가져가는 것 이것은 어떻습니까? 저 동의하지 않아요. 다른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 죽겠는데 예. 이 일에 왜 말씀하신 것처럼 2년 동안 국정을 농단한 상황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경제가 지금 폭망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네, 그러니까 경제가 폭망하니까 민생이 도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이걸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경제가 망한 상황인데 뭐 수도를 이전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22대 국회가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소위 이채 양명주로 얘기되고 있는 국정농단 사례를 밝혀서 앞으로 국정운영 세력들이 이런 일을 절대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문제. 그다음에 검찰개혁은 이제부터 상수가 돼버린 거죠. 검찰개혁 안 하게 되면 저런 무리들이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대통령을 넘보고 대통령이 된다 하면은 이렇게 나라를 망가뜨리는구나.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저런 사람들이 경제를 맡게 되면 야 이거 진짜 무너지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막아야 되는 게 우선인 거죠. 근데 이렇게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 갑자기 거기에 수도 좀 옮기십다라고 얘기하는 거 제가 볼 때 뻔히 한강벨트 충정권에 있는 유권자들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유권자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그건 알았으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거 쉽게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개헌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집권 여당이 이걸 이제 제안했으니까 과거에는 야당이 계속 추진을 해왔고 또 여전히 당론으로 지금 돼 있는 것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당론으로 돼 있고 중장기 과제지만 예. 지금 당면 과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너네 해. 우리 찬성해 줄게. 그게 다예요. 이슈를 안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이슈가 안 되는 거네. 이슈가 안 되는 거죠. 만들어 줄 필요도 없고 야당 근데 입장에서. 지금까지는 이제 수도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특히 뭐 경기도 국회의원들은 그 수도 이전 문제, 특히 국회 이전 문제 이런 데 굉장히 이제 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만큼 반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보수 언론도 마찬가지고. 근데 오세훈 시장도 나 원론적으로 찬성한다. 아 좋다, 잘 됐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걸로 봐서는 일단 이번 총선의 첫 번째 성과는 최종으로 국회를 이전하는 문제를 비롯한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여야 간에 합의하면서 갈 수 있겠구나. 근데 저렇게 이야기하면요, 여당 대표 만나서 합의하자 이렇게 이야기되는 그런 건 안 하잖아요. 그 말은 그냥 무슨 립서비스로 그냥 던진 거예요. 준비된 것도 하나도 없고. 실제로 이게 공약이 되려면 12월 달이나 1월 달에 김포 하남 편입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때 던졌어야죠. 그리고 준비를 네. 하고 던졌어요. 이거는 그냥 몰리니까 어디 누가 솔깃한 아이디어 하나 던져주니까 이거 우리도 던져도 괜찮겠네? 뭐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밖에 안 돼요. 좀 웃긴 게 뭐냐면 메가시티 얘기하지 말든지 그럼요. 그렇지. 메가시티 얘기하면서 김포 편입하겠다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예를 들면 국회가 다 이전하겠다? 제가 이게 예를 들면 다 언밸런스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주호영 의원이 2000년도 원내대표 할 때 이거 반대했어요. 반대한 이유가 뭐냐면 헌법 개정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의 어떤 여론이 흔들릴 거라 생각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갑자기 지금 얘기하는 상황과 관련해서 플랜은 없어요. 그냥 가잘한 내용만 있는 거지. 저는 이 정도 상황이라고 얘기하면 본인 스스로가 얘기해줘. 뭐 22대 국회가 있게 되면 양당 마찬가지입니다만 개헌해가지고 옮깁시다. 그 다음에 국토균형 발전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국회만 이전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영남 지역 같은 경우도 메가시티 논의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남한에 있는 국토균형 발전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이걸 결정할 문제인 거지. 갑자기 툭하니 이거만 가자? 제가 볼 때 이건 그냥 선거용인 거죠. 뭐 제가 만약에 조국 혁신당이라 그러면 저는 이 정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좋다. 개헌하자. 대통령 임기 단축까지 포함해서. 네. 그렇게까지 이제 던질 수 있다 이런 거고 지금 이제 선거가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지금 현재의 판도나 판세가 뒤집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할 수도 있나요? 저는 뭐 별 변수가 없다고 봅니다. 변수가 없다. 네. 이것이 고착하다 아니면 좀 더 심화된다 이런 건 어떻게 봅니까? 부분별 변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 이런 공약들도 어쨌든 또 효과가 어느 정도 볼 수는 있어요. 한강변에 또는 뭐 중정권에 볼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윤석열 정권 심판 프레임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반전 또는 뭐 상황이 뒤집어질 수도 있다. 뭐 14일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압축적인 14일이라는 상황 때문에 예. 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고 아마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은 바라겠죠.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1년 6개월 동안 누적된 분노, 그러니까 가장 투표율이 높을 때가 뭐냐, 응징 투표할 때예요. 예. 화나서 분노해서 응징하는 분들은 비가 오건 눈이 오건 가서 투표합니다. 그냥 기분 나쁘니까 내가 응징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걸 능가할 만한 어떤 뭐가 있을까 14일 동안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더 문제가 한강벨트가 흔들린다고 얘기했을 때 그때부터 뭔가 국민의힘이 아주 내부에서 깊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만 지금 한강벨트는 오히려 제가 볼 땐 더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 거죠. 민주당에게. 낙동강은 하류뿐만 아니라 상류로 올라가서 창원 그다음에 울산까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 충청도도 약간 좀 상황이 약간은 좀 유동적이었었는데 최근 상황은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소위 한강, 낙동강, 금강까지 움직이는 상황은 정권 심판에 대한 전국적 흐름이 아니고는 이렇게 작동하지 않거든요. 정답 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을 만한 실수를 바라겠죠. 막판 실수를. 근데 제가 볼 때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아마 보수 언론에서는 뭐라도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보수를 결집시키려고 할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수도권에서는 10표를 이것도 이기는 겁니다. 네. 이 반전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실제로 지금 뭐 총선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몸이 되어서 원팀으로 뛰는 느낌도 안 들고요. 각자 도생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결별한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봉합 상태에서 계속 선거를 이제 끌고 가고 있으니까 어떤 날은 보수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또 비판을 하고 그렇죠. 보수 언론도 이제 헷갈리는 모양이에요. 수도 이전이라는 것은 원래 네. 민주당 거잖아요. 네.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놓은 공약 보세요. 자녀 3명인 경우에 대학교 등록금 면제해주겠다. 이것도 사실 민주당 표 공약하고 비슷합니다. 네. 그리고 정통 보수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 솔깃한 거 들어오면 그냥 던져보는 거예요. 이게 사회 구조적 이해도 없고 국가를 전체적으로 조망해서 보는 그런 뭐 선거 전략을 짠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총선 국면이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격까지 작은 차이는 좀 배제시키고 보수 언론, 집권 여당, 대통령실이 원팀이 되어서 어떤 식으로든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자중질환이 생겨서 내부에서 계속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이번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책임에 대한 부분을 먼저 지적해 놓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 이미 드러나고 있죠. 저기 조선일보의 김대중 주필 26일 날 얘기한 게 뭐냐면 이번 선거 지면 윤석열 대통령 이름뿐인 대통령이다. 내려올 준비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하야하란 얘기거든요. 결론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지게 되면 국정운영과 관련해서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으니까 당신 하야할 생각해. 김대중 주필 입장에서 이런 것 통해서 보수층에게 어떤 결집을 노리는 측면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웬만하면 선거 14일 앞두고 누가 예를 들면 보수 언론에서 대통령 하야를 얘기하겠습니까? 거기다가 개혁신당의 천하람 공동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탄핵 가능하다는 얘기까지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보수가 완전히 지금 갈기갈기 찢어지는 상황인데 이 찢어지는 상황은 뭐겠느냐? 선거에서 지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의 권력적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명분 싸움들을 하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좀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매우 패배주의가 지금 만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한국 보수의 특징 중에 하나가 괴주의적 속성입니다. 자, 이거는 한국 보수의 오래된 이 정체성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거 아닙니까? 친일하다가, 친미하다가, 친독재하다가 이게 한국 보수의 흐름 아닙니까? 또 최근에 한번 보세요. 친박이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 보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하하 웃으면서 자기 측근들에 대해 공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실은 한국 보수의 특징이거든요. 그럼 뭐냐? 망하는 상황이 오면은 나 혼자 살기 위해서 얼마든지 나와 다른 흐름에 있었던 보수들은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미 난파할 가능성을 보고 책임 소재를 넘어서 가지고 재편될 때 나는 어디에 갈 것인가. 저는 이 부분까지 고민하는 단계에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수 정치가 이념이 아니고 이익 중심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네요. 이익 중심이라기보다는 권력형 해바라기다. 힘이 있는 쪽에 붙는다. 힘이 이기는 사람 편이다. 이기는 사람 편이다. 그러니까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편으로 보면은 이념입니다. 네. 거의 비슷한 겁니다. 자기를 지지해 주는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것은 정치적 철학의 영역인데 권력에 추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거는 뭔가 하면은 생존을 위한 기회주의적 처신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두 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정권심판론이라는 2년 동안에 누적되어 있는 이 민심이 폭발하기 직전인데, 자, 여기에서 인물에서도 실패, 정책에서도 실패, 이슈 주도권에도 실패, 거기다가 보수 세력 내부에서 분열까지 일어나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몸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보수 언론은 양쪽 다 공격을 하는 희한한 상황. 제가 지금까지 역대 선거를 봐왔던 저의 경험으로 보면 가장 이상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총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이제 이랬을 때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냐. 지금 뭐 200대 100이다 아니면 맞다 아니다 이런 말 조심해야 한다 이런데 상황이 백중제도 아니고 한쪽으로 기울었는데 집권 세력 내부에서 분열은 오히려 더 가속화되고 있고 민심은 더 멀리 떨어져 나가는 이제 이 상황에서 이번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제가 정말로 현장 정치를 많이 해보셨던 두 분한테 수도권 판세에 대한 것, 불경의 판세에 대한 것들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수도권 이렇게 되면 서울 경기 나눠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박진영 교수. 지난 총선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네. 2020년에 서울이 7개나요?
서울 7개, 48개 중에서 예, 서울 7개, 예. 경기 7개 예. 이렇게 지난번에 49였는데 이제 48로 예, 줄었죠. 예, 예. 뭐 그렇게 해서 저는 비슷할 거라고 보고 이 서울 경기에서 우리가 관심 깊고 봐야 될 지역은 두 군데입니다. 나경원 의원 동작을인가요? 예, 동작을 동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 분당갑 예. 두 군데가 어디로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수도권의 판세가 좌지우지된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 말씀은 이제 2개 지역 빼고는 나머지 거의 결정 났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보시는 보는 거죠. 네, 네. 김정 교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한강벨트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용산이 재밌을 거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네. 용산이 역전되게 되는 상황이면 어차피 광북은 굳건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강북 지역은 이제 말씀하신 이제 동작 가불이 있는데 이제 을 쪽이 지금 약간 좀 약세이긴 합니다만 시간이 있어서 추세가 올라가는 측면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송파 가불도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송파 갑과 을도.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렇게 되면 지난 선거보다도 더 많은 강남 을 같은 경우는 지금 2.9% 차로 따라 붙었다는 네, 결과가 나와 네. 있어요. 네.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난 선거보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한 12일, 2, 3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은 지난 선거보다도 상황이 나쁘지 않다라는 서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동작을이 엎어진다면 정리되는 거죠, 뭐 서울은. 그렇죠. 근데 이제 지난 선거보다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거는 지난 선거에서 워낙 큰 격차로 네. 민주당이 180석을 했고 국힘이 107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103석을 했죠. 103석, 네, 103석. 103석을 하고 했죠. 무소속 영입해서 170석까지 예. 갔죠. 자 어찌됐든 그 상황도 총선에서 보수 세력이 참패가 아니고 완패를 했죠. 네. 그걸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때보다 더 못하느냐 아니면 그 정도를 지키느냐 100석이 선방이냐 110석이 선방이냐 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사실상 참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에도 서울에서 그렇게 참패를 당했는데 이번에 의석을 한 석이든 두 석이든 더 잃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신다는 거 아니에요. 아, 서울에서요? 서울에서 그럴 수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상황이 지난번에 7석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5석이 될 수도 있다 이러면 그렇죠. 서울은 다 뺏긴 거죠. 저는 오히려 용산을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예. 예, 그 후보가 용산고 나온 토박이에요. 예. 용산고 나온 토박이고 서울시 부시장을 했고 지난번에 떨어진 이후에 지역 밀착형으로 해서 아주 현실 정치를 현장 정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권영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 실패에 가장 큰 책임 있는 사람 중에 네.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이태원 참사에 관련해 가지고도 책임이 있는 분이고요. 정치적 책임입니다만은 뭐 그렇기 때문에 용산 같은 경우 민주당이 해볼 만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한 2석 정도 줄 수도 있죠, 진짜. 예. 국민의힘 이제 입장에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뭐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세인데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이 얻을 수 있는 데가 이제 분당 정도. 네, 분당 가불하고 저기 이제 이 동두천 뭐 외곽 지역인데요. 이제 도농복합 네, 지역. 도농복합 지역인데 그게 재밌는 게 예를 들자면은 용인갑 같은 경우에 이제까지 쭉 국민의힘이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면 민주당의 이상식 후보가 훨씬 많이 이원모 그 국민의힘 후보보다 두 자릿수로 높게 나와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용인갑이 하나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기대해 볼 만한 데가 포천. 예. 포천도 거의 뭐 여론조사가 붙어 있는 걸로 나왔고요. 이천도, 경기도 이천도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거의 비슷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자면 경기도에서도 국민의힘이 지난번보다 의석수가 늘어날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저도 평택시 을도 그렇죠. 평택시 을 평택시 같은 을도 경우도 그렇죠. 저번에 네. 국민의힘이었는데 이쪽이 이제 민주당이 높은 상황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리저리 해도 서울 경기 같은 경우는 서울 경기 인천 같은 경우는 지난 선거랑 유사하거나 유사하거나 조금 떨어지거나. 네, 이 정도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이 별로 크지 않을 거다라는. 이게 이제 지금 한 열흘 상관에 이렇게 뒤집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추세도 워낙 강하기도 하고 고착화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국민의힘이 강했던 지역인데 정권 심판 여론 때문에 보수층 자체가 반응을 안 하거나 투표장에 안 나오는 경우들이 꽤 있는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분당 가불 지역 같은 경우 이제 막판에 저는 서너 군데 정도의 변동을 있을 수 있다고 네. 봐요. 그러니까 막 튀어나오는 거죠. 이제 특히 강남 같은 경우도 막 튀어나오면서 투표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보수를 좀 막아보자라는 여론이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여론이 상황 자체라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추세 플러스 해가지고 또 뭘 봐냐면 밑바닥의 인구 구성을 봐야 돼요. 대표적으로 이제 평택, 용인갑, 이천 이런 곳인데요. 이천은 하이닉스 종사자들이 신도시가 되면서 많이 거주해요.
그 바닥에 민주당을 찍을 만한 고소득 셀러리맨들이 많이 생긴 겁니다. 용인갑도 뭐 아직은 뭐 미흡합니다만은 거기가 이제 한국의 실리콘밸리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지인들이 제법 들어왔습니다. 평택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택 이 개발되면서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젊은 층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곳은 여론의 추이와 인구 구성의 추이가 바뀌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두 분은 이제 서울과 경기 지역 수도권에서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고 뭐 한두 석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고착화되는 분위기다 이런 말씀이고 부울경 판세를 좀 이제 이렇게 짚어보면 이제 부산, 울산, 경남, 낙동강 벨트가 하류에서 시작해서 상류로 가고 있다. 이러고 이제 지난번에 보니까 부산, 경남 같은 경우 6석을 민주당이 했는데 예. 이번에 이 이상으로 갈 수 있다고 박진영 교수는 전망하고 있는 거죠. 예, 전망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많이 어찌는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 예. 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여기는 마지막에 투표하러 가서 민주당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의 습관이라는 것은 이 손가락 한 칸 옮기는 게 이게 어려워요, 굉장히. 그러면서 아이고 가서면 늘 하던 대로 하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부산보다 창원에서의 선정 가능성을 높게 봐요. 허성무 창원시장, 예, 창원 허성무 성산구, 예. 창원하고 거제. 성산하고 진해 또 진해도 예, 있어요. 진해 진해 거제. 예, 이게 황기철. 왜냐면요. 예. 후보 경쟁력이 좋아요. 네. 이 허성무 후보, 그다음에 진해 황기철 후보, 그다음에 그 거제의 병강용 시장 이 세 사람의 후보 경쟁력이 있는 곳이고 그다음에 바닥이 노동자 밀집 지역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지역주의의 벽만 극복하면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저는 창원 거제의 승리 가능성을 높게 보고 부산에서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딱 붙어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여기는 결과를 저는 장담할 자신이 없어요. 자, 그럼 부산 경남에서 지난번에 이제 민주당이 6석을 얻었는데 이것보다는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네. 뭐 10석을 많아야 한두 석 정도는 이제 더 네. 넣는 수준인데 이것만 하더라도 전국 판세나 구도로 봤을 때는 이제 국민의힘이 100석을 얻느냐 못 얻느냐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렇죠. 이제 결과일 텐데. 예, 근데 부울경이 7석을 얻었는데요, 민주당이. 예. 지난번에? 부산 3석, 울산 하나, 경남 울산이 3개. 하나. 네. 네, 맞습니다. 3개니까요. 근데 제가 볼 때 부산 같은 경우 연재 사상이 좀 약간 좀 흔들리고 있는 측면이 있죠. 이제 연재는 이제 민주당은 예. 아니지만 예, 될 맞아요. 가능성이 진보당, 높아요. 상당히 예. 앞서 후보 나오고 경쟁력이 있어요. 있어요. 여기가 두세 곳 정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예. 부산이요. 그다음에 네. 울산 같은 경우도 북구가 수성을 하고 동구가 좀 상황이 좀 괜찮은 상황이 편이에요. 좋아요. 네. 그다음에 창원 두 곳, 성산하고 진해하고, 네. 그다음에 거제, 네. 양산갑도 몰라요. 아, 그 예, 정도 양산 됐습니까? 갑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을은 이제 좋은데 갑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건 이제 지금 박빙의 구도인 예. 거죠. 그럼 여기 보면 어떤 두세 곳에다가 부산 두세 곳, 그다음에 그러면 아무튼 여기가 어떤 네 곳에서 다섯 곳, 그러니까 7곳 정도가 예를 들면 박빙 구도인데 그 중에 만약에 잘해서 만약 두세 석을 더 많이 얻게 된다면 10석이 넘어갈 수 있는 상황도 되는 거죠. 네. 10석이 넘어가게 되면 충청도에서 약간 좀 허물어지더라도 그 부분을 갖다 상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우리가 이제 바람으로만 보지 말고요. 바닥의 변화와 선거 구도의 변화를 봐야 됩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도 진보당 기회라고 전부 다 연대가 됐어요. 네. 단일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 추이만 좋으면은 바닥이 받쳐주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창원도 마찬가지고 김해는 웬만하면 민주당이 2석 다 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데 부산은 여론조사 추이는 좋은데 바닥이 받쳐준다라고 볼 수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장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분께 공히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이렇게 판도가 가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영남 지역은 보수 정치적 성향을 가진 유권자가 많고 또 결집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부울경이 흔들린다. 그래서 지난번에 7석인데 이번에 10석 이상을 민주당이 할 수 있다 또는 야권 단일화가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대거 이제 몰려가서 보수 정당 지켜야 한다 이렇게 될 가능성 있지 않습니까? 뭐 당연히 예를 들면 자기가 선거 자체의 구도가 나빠지게 되면 예. 박빙적으로 뛰어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유리한 지역에 가서 그러니까 수성을 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러 간 거 아니에요. 저기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탄핵의 강으로 다시 기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다른 선거 필요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중도 수도권 그다음에 청년층들이 되게 스윙보터 개념들이 많은데 네. 이 스윙보터가 탄핵에 또 중요하게 또 열광했던 층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TK 지역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가서 한동훈이 자기가 30년 구형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30분 동안 심도 있게 뭐 국정연합 논의를 했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상황이면
TK, PK 지역 자체가 심각하지 않다라고, 아주 심각하구나라고 하는 상황들을 반증하는 거라면 이게 계속 파고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여기 막아야 되니까 여기 막는데도 시간이 급급해지게 되면 수도권에 올라와서 뭘 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죠. 선거 관련해서는. 서울 계시는 분들이 모르는 게 PK와 TK를 구별할 줄 몰라요. 네. 뭐 잘 구별하시잖아요. 그죠? 예, 예. PK도 생활해 보셨고 TK도 구별 생활했는데 PK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인기 이제 없어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없는 거고 TK는 지역주의의 보수적 이념화가 고착화됐어요. PK는 지역주의는 남아있는데 보수적 이념화가 고착화됐다고 볼 수 없어요. 이 PK 특유의 역동성이 존재해요. 사회적 역동성이 있다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실은 개방형 도시예요. 부산이 그러면 대구하고 민주당 입장에서 왜 다르냐? 부산에는 호남 원적자가 20% 가까이 돼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부산에는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서울 못지않은 전국화된 도시예요. 그리고 노동자 밀집 지역이 서해안 낙동강 벨트에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민주당의 주체 세력으로서 대구에는 그 과거 586들이라든가 민주화운동 세력들이 정당에 없어요. 부산 가면은 부산에 이제 부마항쟁이라든가 민주화운동을 했던 주체 세력들이 훈련된 주체 세력들이 민주당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PK는 할 만한 거예요. 이걸 구별을 해내야 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구별을 못하는 거야. 사실은 영남으로 묶어서 본다. 영남을 묶어서 TK 갈 필요가 없는 거야. 네. 전략을 세우려면 PK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네. 통으로 박근혜 대통령 만나면 영남 전략이 한꺼번에 다 해결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질문은 다시 한 번 더 간단히 드리면 보수 세력이 결집해서 이런 불경의 판세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수성해야 한다라고 몰릴 수 있느냐? 그 가능성이 이제 부산에서는 있다고 봐요. 부산에 있다. 부산에서는 있다고 보는데 네. 아까 우리가 인구 분석하고 직업 분석하고 네. 그다음에 이 정파간 진보 정당과 민주당과의 연대가 이루어진지 이런 지역들은 그것으로 뒤집기는 쉽잖아요. 자, 그렇게 보면 이제 부산, 울산, 경남도 지난 21대 총선 결과보다 국민의힘은 나빠지고 민주당이나 범야권 진영은 좀 더 좋아진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데가 충청 강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비슷비슷하게 되거나 아니면 충청 강원 지역에서 한두 석이 더 많아지거나 줄어드는 것은 전국 판도에서는 큰 영향이 없다. 강원도가 8개잖아요. 예. 8개인데 민주당이 지난번에 4개였나요? 4개, 4대 4였어요. 이번에 제가 보기엔 3개 정도 네, 하나가 빠질 하나 것 빠질 같아요. 정도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네. 보고 충남은 민주당이 전에보다 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충북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네. 상황이 지금. 충북은 민주당이 지난번에 4개 했는데 하나 정도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네. 봅니다.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충남은 지금 천안 3개, 그다음에 그 아산 2개, 당진,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그 홍성 예산의 양승조 지사까지 해볼 만하지 않는가. 그래서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지금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끝판 토론에서 김종욱 박사와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여론조사의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분석해서 가부간에 또는 우체와 열체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쌓아놓던 지식 경험을 총동원해서 현재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수도권과 불경 그리고 충청 강원의 판세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쳐다봤을 때 이번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여러분들께 사실상 최초로 공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토론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비록 선거가 열흘 남았지만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판도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변수는 상대적으로 적고 그리고 오히려 공고화되는 상황은 더욱더 심해질 것이다라는 전제에서 보시면 오늘 이 끝판 토론이 굉장히 유익하고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자 그러면 수도권도 어렵고 불경도 어렵다 국민의힘 쪽에서 보면 그러면 의석수가 100석 밑으로 내려갈 텐데 여기서 이제 남아 있는 것 하나가 비례대표 의석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산에서도 보니까 조국 혁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엄청 높더라고요. 네네. 비례대표. 네네. 자, 수도권은 이미 조국 혁신당이 1등이 나온다는 것도 있고 이러면 이것은 이제 거대 양당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라 조국 혁신당이 비례대표를 선거에서 주도함으로써 네. 이 46석이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하고 어저께 하나의 통계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소나무당이 의외로 선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네이버와 관련된 어떤 회사가 분석을 했는데 그 분석 데이터를 보니까 소나무당이 개혁신당을 뛰어넘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비례정당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판세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해 주시죠. 저는 2016년 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그때 국민의힘이 1당을 했습니다. 1당을 했고 2당이 국민의당, 안철수당이 2당을 했어요. 그리고 3당을 민주당이 했습니다. 근데 두 당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정당 지도 25%에서 거의 비슷비슷했어요. 저는 그런 흐름으로 나올 거라고 봐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몇 석 정도를 지금 국민의힘이 가져가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야권에서 가져가고 저는 국민의힘이 한 15석? 15석. 예. 예. 그러면 지난번 21대 총선과 비교하면은 이제 19석을 가져갔으니까 그때. 4석 정도가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제 개혁신당이 어디다가 이제 뭐 위치를 지었지 모르겠습니다만 개혁신당이 뭐 3에서 5% 정도 사이를 갖는다고 하면 한 석에서 3석 정도 네. 사이가 네. 될 거니까 뭐 비슷하게 나올 수 있겠죠. 뭐 개혁신당을 갖다 이제 범보수라는 개념으로 가둬놓으면 예. 근데 이제 그때가 33.84%가 나왔거든요. 예. 그 당시에 2016년도에. 2020년도에 2020 2020년도 기준으로 따지면 그때 네. 19석인데 근데 그때가 33.84%였고 민주당이 33.35%였는데 17석을 얻었어요. 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두 당을 합쳐가지고 거의 55%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조국혁신, 그러니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따지면 그럼 두 당이 23석 이상을 46석이니까 예. 46석이니까요. 총 예. 절반이라고 따지면은 23석 음. 이상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보다 비례 의석이 더 점유율이 높아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건 그야말로 데이터상의 예상입니다만 지난번이 범진보가 190 정도였고 네. 범보수가 110석 정도였었는데 이 데이터상으로 한번 보게 되면 190에서 200 사이. 그다음에 예를 들어 110에서 100 아니면 그 아래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막판에 역동성들이 있다면 계속 예를 들어 역풍 얘기하면서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만 데이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보게 되면 그런 상황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저는 예를 들면 희망으로서 200석을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된다라고 하는 오만함의 문제가 아니라 200석 이상이 되면 어떤 일이 우리가 상상하는 거잖아요. 선거라는 게 우리가 이기면 200석 이상이 되면 소위 지금까지 국정농단했던 상황들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해서 진짜 저게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닌지 국민들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있으면 불법이잖아요. 위법이잖아요. 위법이면 법률적으로 중대한 위반 사항이 있으면 탄핵할 수 있는 사유거든요. 거기다가 이건 응징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개헌을 하게 되면 한국 사회가 87년 체제와 또 다른 체제로 갈 수 있는 또 희망도 담아낼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전 그런 측면에서 상세하게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희망을 얘기하는 거다. 우리가 희망을 얘기하면서 유권자들에게 표를 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야, 200석 이상 얘기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오만하다고 욕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건강한 선거운동인가라는 생각은 좀 다시 한번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결국은 선거는 대세론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언더독 현상이라든가 뭐 동정론, 그다음에 뭐 엄살론, 이거는 부차적 현상입니다. 선거는 이기는 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훨씬 더 높습니다. 네. 특히 이제 중도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내 표가 사표가 되지 않게 이기는 쪽으로 찍고 싶다라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제 우리 김종국 박사님 의견처럼 이 숫자를 가지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태도는 가능하면 이제 겸손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뭐 조심스럽게 예측하기를 국민의힘은 95에서 한 105석, 많으면 107석까지 정도 간다고 보는데, 그러면은 이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 탄핵 저지선인 100석을 넘겼기 때문에 안심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이미 그 탄핵 열차, 개헌 열차는 출발했다고 봅니다. 출발했다고 보는 게,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105석이 되고 110석이 됐다고 칩시다. 그렇더라도 선거에 패배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스스로도 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임기 문제라든가 또는 그게 아니면은 뭐 거국 내각의 이야기라든가 협치의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면적으로 저는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을 여러분들 접하고 있는 이 시점, 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지나고 다음 주 이제 월요일 되면 꼭 총선이 이제 9일에 뭐 10일 뒤에 이제 총선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이 좀 섣부른 진단 같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자, 총선의 판도는 정해졌는데 이것이 실제로 최종 의석수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좀 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줄 필요는 있다. 각자 부담은 있긴 하지만, 그리고 여기에서 정치적으로 뭐 많이 없기 때문에 시건방진다 또는
좀 더 겸손해져야 된다. 이것은 각 정당이 알아서 하시고요. 저희들처럼 평론하는 사람 또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얘기해 줘야 되는 사람은 우리가 어떤 사전에 예단과 편견도 갖지 않고 이런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리 김정욱 박사와 박진영 부원장이 전해주는 총선 판세에 대한 것들은 매우 유익할 것이라고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서울 경기 지역에서 2석에서 3석 정도가 민주당 쪽으로 늘어날 수가 있고 국민의힘 빠질 수가 있다. 자 부산, 울산, 경남도 2석에서 3석 정도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례대표 의석은 지난번 총선보다 5석에서 한 7석 정도가 자 범야권 쪽에서 보면 늘어나는 것이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뒤집어 엎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의석수가 변동 가능한 것이 지난 21대 총선을 기준으로 9석에서 13석 정도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체로 전망을 하고 있지만 바깥에서 얘기는 못하죠. 왜냐하면 정당에서 왜 그런 소리 하느냐고 비판도 하고 지난 총선 때 기억나십니까? 유시민 작가가 180억 얻는다고 말했다가 막 완전히 집중 화를 받았잖아요. 근데 180억 얻었잖아요. 얻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차이는 있어요. 지금 저도 이제 이게 200석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부담이 된다고 봅니다. 예, 예. 근데 역으로 돌아갔어요. 200석 한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 끄집어 내리고 임기 중단된다? 그건 또 아니에요. 이거는 200석이라는 사람의 주체의 역량과 투쟁성의 문제예요. 결국은 민주당이 180석 해도 개혁 입법 처리한 것도 제대로 없고 정권 뺏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럼 역으로 또 돌아봐요. 박근혜 탄핵 광고는 김무성하고 유승민, 박지원 이런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든지 정신을 차리게 하든지 뭐 탄핵을 하든지 하는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요.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제국은 밖에서 아무리 때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야지 무너지는 거고 저는 그것이 여권이 총선에서 패배하면은 저는 자연스럽게 그게 100석을 넘더라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데이터를 딱 얘기하면 지난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요. 총 지역에서 84석을 얻었어요. 네. 서울, 인천, 경기가 16석입니다. 네. 아까 얘기했던 저희 변동 크게 없을 거라고 거의 얘기했잖아요. 비슷해요. 그다음에 영남이 58석을 얻었어요. 근데 여기서 좀 떨어질 거라는 기운이 많잖아요. 그다음에 강원 4석, 충청이 8석이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제가 볼 때 영남이나 강원, 충청이 좀 비슷비슷할 거예요. 그럼 저는 그다음에 이제 비례에서 19석을 얻어가지고 총 103석인 건데 그때요. 네, 무소속 4개 합쳐가지고 107개가 된 건데 비례가 낮아지게 되고 지역구 변동이 없게 된다고 치면 100석 언저리인 네, 거잖아요. 우리가 간당간당하는 계산할 때요. 네. 그런 상황이라면 완벽한 완패인 거죠. 왜냐하면 지난 선거보다 더 진 거니까. 네. 거기다가 지금 김대중 주필이 대통령 손절할 수 있어라고 얘기한 거예요. 보수 언론의 가장 중요한 주필이 너 선거 지면 우리가 손절할 수 있어라고 얘기한 거고 이미 국민의힘 의원들은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손절한 사례가 있어요. 그렇죠. 분당을 통해서. 전 그렇다면 이 정도 상황이 되면 보수 내부에서는 진짜 고민할 거예요. 이걸 그냥 안고 가야 돼? 아니면 손절하고 가야 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정권 심판의 어떤 국민적 여망에 맞게 민주당이든 아니면 범야권이 얼마만큼 진정성 있게 이 부분을 대변하는가의 문제가 핵심인 건데 네. 갑자기 어느 순간 부자 몸조심하듯이 숫자 가지고 노름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 거죠. 지금 정권 심판론에 불을 지핀 것은 강한 메시지를 낸 조국 혁신당이잖아요. 네. 그건 사실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얼마나 싫어하느냐. 증오의 강도가 존재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싫다가 60%고 거기에서 정말 싫다가 34% 나옵니다. 절반 이상이 증오예요. 그 정도면 정치도 거기에 맞춰서 한 발짝 정도 더 앞서 나가는 게 좋지. 국민들에게 뒤처져서 눈치 보면서나 정치하고 표 달라 하길래 저는 이거는 동의할 수 없는 사안이고요. 또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거부권에 의해서 국정이 마비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러면 똑같이 여당 의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거부권에 의해서 국정이 마비되고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또 계속 끌고 갈래? 윤석열 정부 1, 2년 그대로 또 끌고 가볼래? 그분들한테 질문해 보면 그분들도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오늘 아주 특별하게 끝판 토론을 마련해서 알려드리는 것은 총선의 결과는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총선 이후에 어떤 정치판이 벌어질지는 또 총선의 결과를 가지고 따져야 하는데 결국 국민이 정권 심판론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그것이 단순하게 밉고 싫은 수준이 아니라 분노와 정오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수를 가지고 오더라도 뒤집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인물에서도 실패.
정책에서도 실패, 그리고 구도에서도 실패. 더 중요한 것은 태도에서도 실패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행태를 보면서 아, 이것은 이미 끝이 났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 질문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투표율도 실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겠죠. 자, 지난 21대 총선에서 66% 투표율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정도 유지할 것이다, 조금 더 늘어날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뭐 유지할 거라고 봐요. 유지한다. 그러니까 유지하는 선이고, 그러니까 뭐 폭발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이제 그 정권에 대한 심판 여론도 있습니다만 또 양대 기득권 정당에 대한 또 피로감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분노한 분들은 적극적으로 나오시겠습니다만 또 빠질 분들은 빠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난 선거 정도의 상황이 나올 것 같고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변동이 없다고 봐요. 구도 자체가 정권 심판 구도이기 때문에 대부분 나오는 분들은 응징하러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다. 근데 이걸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야, 이거 보수 유권자들이 이걸 내가 왜 막아야 되는지라고 하는 또 이런 피로감들이 있을 거라는 측면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볼 때는 강남 지역이 얼마나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강남 지역 투표구에서 지난번 선거 때도 엄청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이제 부산 지역 투표가 그렇죠. 얼마만큼 투표 나올지 좀 보게 되면 저는 사전 선거에서 얼마만큼 그쪽 지역에서 그렇죠. 많이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아마 우리가 예측했던 구도, 예측했던 생각, 그런 계산, 판단, 통계가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뭐 100% 동의하고 투표율도 비슷할 거라고 보고 그러면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예측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양당에서 접전지로 꼽는 데가 한 4, 50개 정도 되잖아요. 그럼 그걸 반반씩 갖고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이기고 있는 숫자만큼의 포션으로 나눠 갖고 갑니다. 네. 예를 들어서 현재 뭐 7대3으로 이기고 있다면 7대3으로 나눠 가져가고요. 그게 선거의 흐름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좀 예측을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결국은 이 강함이 이깁니다. 강함이 이깁니다. 이긴다고 해야 이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도 이런 선거처럼 뭔가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사실상 결정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과정이지 특정한 시점에 최종 결과를 얻기 위해서 치르는 시험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선과 관련된 오늘 두 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로 이번 총선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여러분들도 똑같이 볼펜을 들고 메모지에 메모하면서 그 결과를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여러와 같은 성원 덕분에 자, 스픽스는 이제 8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1만, 2만 또 달려갈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늘 응원하고 격려해 주신 덕분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 방송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또 공유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번 총선 높은 투표율로 유권자로서 주권자로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사표시 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분 장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열렬한 분석에도 박수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 오늘 장시간 감사드립니다. 자, 끝판 토론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은 시간 여러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 빠르게 가 스픽스 좋아요.